한국은 단순히 한 국가의 문화적 영향력을 뛰어넘어 선진국의 기준을 대표하고 있어요. 여기 영국 BBC 방송국 국제부 특파원 영국 여성이 한국에 대한 취재 내용을 공유하자 문화평론가들, 정책 이반자들까지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이 주제에 열렬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무슨 사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BBC 국제부 특파원 로라 데이비스입니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졸업하고 BBC에 입사한 지 어느덧 5년. 저는 늘 영국인으로서의 자부심을 가슴에 품고 살아왔어요. 우리 영국은 셰익스피어의 고향이자 산업혁명의 발상지이며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민주주의의 전통을 자랑하는 나라죠. 이런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영국의 모습을 세계에 전하는 것이 제 사명이라고 생각했답니다. 어느 날 런던 피카딜리 서커스 근처의 카페에서 다음 취재 계획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윈스턴 처칠의 전기를 읽고 있었죠. 그의 불굴의 정신이 영국을 세계대전의 승리로 이끌었다는 구절을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지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제 귀에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지? 호기심에 고개를 돌려보니 옆 테이블에 앉은 젊은이들이 한글이 적힌 플래시카드를 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어요. 영국의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들이 대영제국의 언어도 유럽의 언어도 아닌 한국어를 공부하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한국이나 동양 문화에 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영국 문화야말로 세계 최고라고 믿었거든요. 우리의 언어인 영어가 세계 공용어이고 우리의 법과 제도가 전 세계의 표준이 되어 왔잖아요. 다른 나라의 문화가 영국에 이렇게 깊숙이 파고들 수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 광경은 저를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 젊은이들을 한국어로 이끈 걸까? 우리의 셰익스피어, 비틀즈, 해리포터보다 더 매력적인 게 뭐지? 이 의문은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결국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물어보기로 했죠. 그들의 대답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습니다. 한국 문화는 너무 멋져요. 전통과 현대가 완벽하게 섞여 있고 항상 새로운 걸 만들어내죠.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속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불안감과 분노, 이 모든 것이 뒤섞였던 것 같아요. 대영제국의 후예로서 느끼는 자부심과 함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세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우리 문화를 버리고 다른 나라 문화에 빠져드는 젊은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카페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후 저는 서둘러 BBC 사무실로 돌아왔어요. 그 후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가지며 알아보았고 소렌스탐과 한국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제임스가 우리의 대화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제임스는 BBC에서 20년 넘게 일한 베테랑 저널리스트예요. 특히 일본 문화와 경제에 대한 전문가로 명성이 자자하죠. 19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 초반 일본의 경제적 전성기에 도쿄 특파원으로 일했던 그의 경험은 정말 대단해요. 일본의 놀라운 경제 성장과 세계적인 영향력 확대를 직접 목격했던 거죠. 제임스에게 일본은 단순한 취재 대상이 아니에요. 그는 일본의 전통 문화, 특히 선사상과 와비사비 미학에 깊이 빠져 있었어요. 게다가 제임스의 아내는 일본인이에요. 그들은 도쿄 특파원 시절 만나 결혼했죠. 덕분에 그는 일본 문화를 더욱 가깝게 체험하고 이해하게 되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제임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어요. 일본 문화의 깊이와 세계적 영향력을 높이 평가하는 그에게 한국 문화의 급부상은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인 듯 했어요. 오랜 시간 쌓아온 일본 문화의 저력을 알기에 한국 문화의 인기를 일시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듯한 얼굴이었어요.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로라, 그게 뭐 대수인가요? 80년대에도 일본 열풍이 있었어요. 이것도 곧 지나갈 거예요. 영국 문화의 저력을 잊지 마세요. 제임스의 말에 저는 황당했어요. 하지만 감정을 가라앉히고 차분히 대답했죠. 제임스, 한국의 문화적 영향력은 일본과는 차원이 달라요. 전 세계적으로 더 광범위하고 깊이 있게 퍼지고 있어요. 게다가 한국은 문화뿐만 아니라 기술, 경제 등 다방면에서 놀라운 성과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 세계 질서의 변화예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료 소렌스탐이 끼어들었어요. 제임스, 로라 말이 맞아요. 당신의 시각은 너무 편협해요. 세계는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한국의 성공을 인정하고 배우려는 자세가 필요해요.
우리가 과거의 영광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세계의 변화에 뒤처질 뿐이에요. 제임스는 잠시 말을 잃었고 저는 소렌스탐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계속 말했어요. 우리는 열린 마음으로 세계를 바라봐야 해요. 한국의 성공에서 배울 점을 찾고 우리의 문화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이 대화 후 사무실 분위기가 변했어요. 동료들이 한국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우리의 보도 방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답니다. 놀랍게도 제가 본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런던 곳곳에서 한국 문화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었죠. 옥스퍼드 스트리트를 걷다 보니 한글로 된 간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식당, 한국 디저트 카페 등 마치 서울의 한 거리를 걷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의 명문 대학들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 모교인 옥스퍼드 대학교에서조차 한국어 강좌가 개설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어요. 셰익스피어와 밀턴의 언어를 공부하던 강의실에서 이제는 한글을 배운다니 과연 한글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한글의 위대함을 서서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국의 몇몇 사립학교에서 제2외국어로 한국어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제치고 한국어를 선택한다니 이건 정말 혁명적인 변화였죠. 영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엘리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묘한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교육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어요. 영국의 기업들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었죠. 몇몇 회사들이 한국식 회식 문화를 도입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웃음이 나왔습니다. 격식을 중시하는 영국인들이 소주를 마시며 노래방에서 흥겹게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상상하니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이 회사들이 정이나 눈치 같은 한국적 정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기업 문화에 이런 동양적 개념들이 스며들고 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이 모든 변화를 목격하면서 저는 복잡 미묘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는 사실에 흥분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의 전통적인 가치와 문화가 잠식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들었죠. 하지만 저는 이러한 변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노력했어요. 이것이 단순한 유행인지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조짐인지 깊이 있게 파악해야 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 영국 문화의 강점과 약점을 재평가해 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런던 거리에서 목격한 한국 문화의 영향력에 놀란 저는 그 중심에 있는 한국어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기로 했어요. 제가 알게 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세계적인 언어학자들의 한글에 대한 평가를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언어학자 클로드 햄턴 교수는 한글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문자라고 극찬했더군요. 처음에는 과장된 말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의 알파벳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아름다운데 말이죠. 하지만 한글의 창제 원리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그의 말에 수긍하게 되었습니다. 자음은 발음기관의 모양을, 모음은 하늘과 땅과 사람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철학적이면서도 과학적인 접근이 15세기에 이루어졌다니 정말 놀라웠죠. 그 시기 영국은 아직 중세의 어둠 속에 있었는데 말이에요. 세종대왕이란 분이 정말 대단하셨나 봐요 라고 중얼거리며 저는 한글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다 유엔에서의 움직임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유엔 공용어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진행 중이라는 거였죠.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와 같은 반열에 오르려 한다는 게 놀라웠어요. 하지만 이내 제 마음은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과연 한국어가 그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왜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옥스퍼드 영어 사전의 변화였습니다. 김치, 한류는 이미 오래전에 등재되었고 최근에는 애교, 오빠 같은 단어들까지 추가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늘 자부심을 가졌던 옥스퍼드 사전에 이렇게 많은 한국어 단어들이 들어왔다는 것이 처음에는 우리 언어의 순수성이 오염되는 것 같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제임스의 반응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죠. 일본어 단어들도 많이 등재되어 있어요. 스시, 애니, 가라오케 같은 것들이 있죠. 한국어라고 뭐가 다르나요? 제임스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의 말도 일리가 있었죠.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일본어 단어들이 주로 음식이나 문화 콘텐츠와 관련된 명사였다면 한국어 단어들은 좀 더 다양한 영역을 아우르고 있었거든요. 삼겹살이나 대박 같은 단어들은 단순한 명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서와 인간관계를 담고 있는 단어들이에요. 제임스, 당신 말씀도 맞아요. 하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건 속도와 범위예요. 일본어 단어들이 몇십 년에 걸쳐 천천히 유입된 반면 한국어 단어들은 불과 몇 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게다가 이 단어들은 단순히 물건이나 개념을 지칭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문화의 정서까지 전달하고 있어요. 제임스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맞아요. 인정할게요. 한국어 단어들이 빠르게 유입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이게 얼마나 갈 것 같은가요? 5년? 10년? 결국 시들해지겠죠. 그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임스의 회의적인 시각도 이해가 갔지만 동시에 이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제임스, 당신의 우려도 이해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문화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고 그 영향력은 점점 더 커지고 있어요. K-팝, 한국 드라마, K-뷰티에 이어 이제는 K-푸드, K-라이프 스타일까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되고 있잖아요. 이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글로벌 문화의 새로운 축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임스는 여전히 의구심 가득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은 단순한 트렌드가 아니라 세계 문화 지형의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는 우리 영국의 위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변화해야 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전통을 고수해야 할까요? 이런 질문들이 제 머릿속을 맴돌았죠.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변화의 물결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러면서 한국의 발전 속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불과 70년 전만 해도 한국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나라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 강국이 되었습니다. 삼성, 현대 같은 세계적 기업들을 보유하고 K-팝, 한국 드라마로 전 세계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우리 영국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자문하면서 저는 우리의 역사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여전히 강대국이긴 하지만 예전만큼의 영향력은 없어진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한국의 발전이 부럽기도 하고 질투도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존경심도 생겼죠. 그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혁신 정신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꼈거든요. 우리도 변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우리에겐 우리만의 강점이 있어. 오랜 역사와 전통, 그리고 품격 있는 문화. 이것들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해. 이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한국어의 세계적 위상 상승이 위협으로 느껴지기보다는 우리 영국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한국어의 놀라운 성장을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그 배경에 있는 역사적 맥락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의 복잡한 관계는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였죠. 그리고 이 관계야말로 한국의 놀라운 성공 스토리를 더욱 빛나게 만드는 배경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일본의 관계는 단순히 문화적 경쟁이 아니라 깊은 역사적 상처를 안고 있었어요. 1910년부터 1945년까지 35년간의 일제강점기를 겪으면서 이 시기는 한국인들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의 시간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한국인들의 끈질긴 생존력과 불굴의 의지를 증명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동안 한국은 언어, 문화, 심지어 이름까지 빼앗겼던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두운 시기에도 한국인들의 독립에 대한 열망은 꺼지지 않았죠. 3.1운동, 광주학생 독립운동, 그리고 수많은 독립군들의 활약은 한국인의 불굴의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예요. 이런 저항 정신은 오늘날 한국 문화의 근간이 되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1운동은 정말 대단했어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평화적 시위였죠. 맨손으로 총칼에 맞선 한국인의 용기는 간디의 비폭력 운동에 영감을 주기도 했다고 해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는 중국의 장제스를 감동시켜 한국 독립군 지원으로 이어졌고요. 이런 불굴의 정신이 지금의 한국을 만든 거예요. 이 역사를 알게 되면서 저는 한국인들의 강인함과 끈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35년간의 억압과 탄압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독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는 사실이 놀라웠죠. 이런 정신이 오늘날 한국의 눈부신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방 이후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은 그야말로 기적이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나라에서 시작해 불과 60년 만에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성장했다는 것은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죠.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의 뛰어난 민족성과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역할을 했다고 봐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급속한 경제 성장 뒤에는 한국인들의 근면 성실함과 교육열, 그리고 끈질긴 도전 정신이 있었던 거죠. 특히 한국인들의 교육에 대한 열정은 정말 대단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녀 교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부모들의 모습, 그리고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들의 모습은 한국의 성공을 이끈 원동력이 아니었을까요? 또한 한국인들의 혁신 정신도 놀랍습니다. 전자제품, 자동차, 조선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들을 배출해냈잖아요. 삼성, 현대, LG 같은 기업들은 이제 세계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요. 이런 성과 뒤에는 한국인들의 창의성과 도전 정신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한국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깊은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일어나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로서의 성장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동시에 우리 영국도 배울 점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의 이런 성공 스토리를 보면 볼수록 저는 더욱 한국에 대해 알고 싶어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이토록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들의 문화와 정신은 어떤 것인지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졌죠. 한국의 역사적 아픔과 극복 과정을 알게 된 후, 저는 한국이 이루어낸 글로벌 성과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들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산업 분야에서의 한국의 위상이 정말 대단했어요. 특히 반도체 시장에서의 성과는 눈부셨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에 저는 그만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우리 영국의 자랑이었던 ARM도 이제는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에 밀리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하게 다가왔죠. ARM은 영국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 회사예요. 1990년에 설립되어 모바일 기기용 프로세서, 설계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죠. 한때 ARM은 영국 기술력의 상징이었어요. 하지만 2016년 일본 소프트뱅크에 인수되었고 최근에는 미국 엔비디아에 매각될 뻔했죠. 이는 영국 기술 산업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사례로 여겨지고 있어요. ARM의 이야기는 영국의 기술력과 혁신 능력을 보여주는 동시에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영국이 직면한 도전도 나타내고 있답니다. 스마트폰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때 우리 영국의 자존심이었던 블랙베리는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삼성은 애플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죠. 특히 폴더블폰 같은 혁신적인 제품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선 산업에서의 성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영국은 한때 지는 해가 없는 나라를 자랑하며 바다를 지배했던 나라였는데 이제는 한국의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죠.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시장에서 한국 기업들의 기술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고 해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새삼와닿더라고요. 하지만 한국의 성과는 단순히 산업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문화 콘텐츠 분야에서의 성공은 더욱 놀라웠죠. BTS의 성공은 정말 대단했어요. 비틀즈 이후 처음으로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 영국이 자랑하던 팝 음악의 영광이 이제는 한국으로 넘어갔다는 생각에 마음이 복잡해졌죠. TV 드라마 분야에서도 한국은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었습니다.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많이 시청된 시리즈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만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우리 BBC의 드라마들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한국 드라마의 독특한 소재와 탄탄한 구성은 전 세계 시청자들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더욱 놀라운 건 이런 문화적 성공이 소프트 파워로 이어져 국제 무대에서 한국의 영향력을 크게 높이고 있다는 거예요. G20 정상회의, UN 총회 등에서 한국의 목소리가 갖는 무게감이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특히 기후변화 대응, 팬데믹 극복 등 글로벌 이슈에 있어 한국의 경험과 해법이 주목받고 있었어요. 한 에피소드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최근 UN 총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한 개발도상국 대표가 연설 중에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다고 말했다더라고요. 불과 반세기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경험이 전 세계의 롤모델이 되고 있다는 걸 실감했죠. 이 모든 성과들을 취재하면서 저는 깊은 감동과 동시에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국의 성공이 자랑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 영국의 현주소가 안타깝게 느껴졌거든요. 한국의 놀라운 글로벌 성과를 취재하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한국의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견한 한국의 잠재력은 저를 더욱 놀라게 했답니다. 먼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AI와 빅데이터 분야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눈에 띄었어요.
특히 삼성과 네이버, 카카오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은 세계 최고 수준이더라고요. 반면 우리 영국은 이 분야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현실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한때 앨런 튜링을 배출했던 AI 강국이었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니 말이에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경제와 기술의 발전을 넘어 사회 문화적 가치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시민 참여의 수준이 정말 높더라고요. 2016년 촛불 시위를 취재하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도에 깊은 감명을 받았어요. 평화롭고 질서 있는 시위, 그리고 그 결과로 이뤄진 정권 교체는 우리 영국을 포함한 많은 서구 민주주의 국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대응에서도 한국의 우수성이 돋보였어요. IT 기술을 활용한 효과적인 방역 시스템, 그리고 높은 시민의식으로 너도 나도 조심하여 나를 지키는 게 서로를 지키는 것이라 여기며 마스크를 끼는 것에 불편해하지 않고 예방접종도 착실히 맞으며 이른바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 사례가 되었죠. 반면 우리 영국은 초기 대응 실패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이런 현실을 마주하니 한국의 발전 속도에 새삼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이런 모든 측면들을 종합해보면 한국은 이제 단순한 경제 강국을 넘어 진정한 선진국으로 발돋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경제력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성숙도, 시민의식의 수준, 그리고 글로벌 이슈에 대한 선도적 역할 등이 모든 면에서 한국은 이미 최상위권 국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더라고요. 이번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한국이 앞으로 세계 무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가치와 비전을 제시하게 될지 무척 궁금해요. 동시에 우리 영국도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BBC 특파원으로서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 세계의 새로운 흐름을 포착했다고 자부합니다. 한국의 부상은 단순한 하나의 국가의 성공을 넘어 21세기 글로벌 질서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예리하게 관찰하고 우리 시청자들에게 깊이 있는 통찰을 전달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로라 데이비스의 한국을 향한 취재가 전 세계에 긍정적인 바람이 이루어지길 바라며 여러분의 의견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